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도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허윤수 GS리테일 부회장 그리고 GS25입니다. 다음은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과 허은철 GC 녹십자 회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입니다. 최근 기술주에 주력해 나스닥의 고래로 불렸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번엔 파생 상품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런 손 회장의 결정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인데요. 박사님, 이 손 회장이 지난 몇 달간 기술주에 투자할 때도 콜옵션이라는 이 위험성이 높은 방식을 택했는데 이번에도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이에요. 예, 지금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 손정희 회장이 하는 회사죠. 이 주가가 며칠째 지금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최근 일주일간을 합해 보면 아주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는 소프트뱅크 주가 하락이 일본 증시의 주가 하락을 몰고 온 것은 물론이고 지금 전세적으로 주가 폭락의 어떤 뇌관처럼 태풍의 핵처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손정희 회장이 뉴욕 증시에서 이른바 나스닥의 고래로 언론에 크게 데스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이 이른바 콜옵션에 대량 투자를 해서 단기에 기술주를 끌어올렸고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은 이 손정희 회장이 나스닥에서 큰 힘을 과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뭐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만은 일본에서 바라보는 특히 국제 정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매우 불안하다. 네. 손정희 회장이 왜 그럴까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을 품고 소프트뱅크 주식을 투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소프트뱅크 하면 그동안에 스타트업 투자로서 상당히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유명한 회사들 잘 길러내서 그래서 비전 펀드 등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크게 많이 기여했는데 웬일인지 최근 들어서는 손정희 회장이 한탕주의에 빠져서 옵션 거래, 선물 거래에 가장 위험한 부분에 손을 대고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소프트뱅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랬으면 소프트뱅크에 대한 세계 투자자들의 그 손이 떠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도 지금 손정희 회장의 이 공격적인 옵션 투자가 또 지금 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손 회장이 투자 원칙을 좀 바꿨는데 최근에 워런 버핏 회장도 일본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등 좀 기본 투자 원칙을 좀 바꾸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손정희 회장은 비전 펀드를 그 유명한 비전 펀드를 통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IPO 이른바 상장 과정을 통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죠. 네. 조그마한 기업에 희망은 있지만 현실은 아주 참담한 그런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같이 컸단 말이죠. 이를테면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회사 또 틱톡 같은 회사 이런 회사의 그 뒷배경에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는 비전 펀드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생각만큼 상장에 되지 않으면서 거기서 엄청난 손실을 야기됐고 그리고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주가 하락까지 겹치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손정희 회장이 비전 펀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손정희 회장은 공유경제 이런 데에 돈을 특히 많이 투자했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쓰는 공유경제, 같이 쓰는 사무실, 같이 쓰는 차량 이런 것이 코로나를 옮기는 온상이 됐다. 그런 면에서 손정희 회장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극복해내기 위해서 대형 주식, 그러니까 기술주, 테슬라, 니콜라, 애플,
구글 이런 쪽으로 어떤 투자의 대상을 전면 바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자들은 불안해하지만 손해장은 좀 생각보다 초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소프트뱅크는 올 1분기에 일본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죠. 예, 손정희 회장이 최근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수도 살아생전에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거의 자신을 예수급으로 이렇게 올려서 지금 현재의 소프트뱅크가 어렵지만은 미래는 창대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예수는 이렇게 큰 손실을 내진 않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수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적이 사실 없었죠. 네. 어쨌든 손정희 회장은 지금 본인이 애플주, 테슬라주 현재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 원격주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9월 22일 날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러면서 여전히 기술주에 대한 이 배팅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확신을 거두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허연수 GS 리테일 부회장과 GS25입니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매출이 늘었고 또 수출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 편의점의 상품이 수출된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어떤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최근 대만 언론에 대만의 중앙바오 같은 곳에서 한국으로부터 얼음을 수입해 온다라는 보도가 돼서 특별돼서 자세히 내용을 좀 살펴봤더만은 바로 GS25의 얼음, 우리 한여름에 더울 때 GS25로서 컵에 담긴 얼음 이런 것을 먹으면서 더위를 식힌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봉지에 담아가지고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저 얼음들을 대만에 집중적으로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네. 대만은 사실 이 한여름보다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우리의 추석 시즌 이럴 때의 더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한여름에는 오히려 에어컨을 많이 떼서 좀 극복해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9월, 10월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그때가 상당히 덥고요. 지금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에어컨을 켜놔서 문을 꽉 닫아놓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창궐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잘 가동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름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늦 가을이지만은 대만으로서는 여름이죠. 그 여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찾다가 그 대목을 GS 리테일 쪽에서 아이디어를 줘서 GS의 얼음을 대량 수출하기로 했다 이런 네. 얘기예요. 그것은 한국의 편의점이 동네에만 관장하고 있는 줄 알았던 사람한테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인데 사실 이 우리나라에는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CU라든지 또 많은 이 편의점들이 수입을 직접 하면서 이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GS 리테일이 여기서 좀 대박을 터뜨린 것이죠. 네, 이 GS 리테일은 지난 5월에 이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소싱 팀의 이 업무를 좀 강화하면서 이런 수출 수요에 대비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수출, 수입.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세계 경제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특히 이제 GS 리테일 입장에서는 일반 대형 편의점 입장보다는 코로나19로 대한 쇼크가 훨씬 덜한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최근에는 정권 시장에서 수혜주로까지 부각을 둔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 네. 거리두기 2.5단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코로나로 편의점으로 네. 몰려들어서 코로나 대피를 하고 있는 그래서 코로나 피난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편의점 입장에서는 일부 학교라든지 장기 휴업을 하고 장기 비대면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판매가 주니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수출 시장으로 대폭 지금 허연수 회장 취임 이후에 무역 부분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편의점의 매출이 늘었는데 특히 9시 이후에 매출이 좀 늘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거의 9시 이후에는 편의점의 세상, 편의점 공화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이 일찍 퇴근해야 되고 또 음식점에서도 조기에 쫓겨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2.5 상황에서는 집에 가기 직전에 또는 집에 방콕하고 있다가 잠시 이용을 하는데 최근에
GS 리테일 쪽에서는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이나 실버 세대들을 이용해서 배달을 본격화하면서 동네 사람을 직접 배달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제도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지금 편의점이 코로나19 2.5 거리두기에서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입니다.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박사님이 메리츠화재의 경우에는 4년 만에 부활한 이 금감원의 종합검사 첫 대상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정을 어긴 건가요? 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를 4년 전에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검사를 해야지 굳이 한 금융기관의 종합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없앴는데 새 정부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금융비리 또는 갑질, 소비자들에 대한 횡포 이런 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정례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정기검사를 하자. 이러고 그 이제 1번 타자로 이 메리츠 손보가 그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무려 811건의 어마어마한 지금 갑질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대로 그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괜한 터집을 잡아가지고 떼먹는다든지 또 고지 의무를 안 지켰다고 해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보험금을 삭감하는 그런 게 드러난 것만 811건이에요. 네. 그동안 그 비교적 회사 이미지가 괜찮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렇게 비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회사의 공신력도 크게 떨어지고 지금 메리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손보사들 또 다른 생보사들도 4년 동안 정기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비리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사람인 조정호 회장은 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한진그룹 남매처럼 이 조정호 회장도 경영권을 두고서 형제 간의 난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진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조중훈 회장의 넷째 아들이 조정호 씨고 그 조정호 회장이 지금 메리츠의 오너죠. 네. 조중훈 회장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유서를 남겼다 해서 그 유서를 4명에게 그 유서를 집행을 했는데 둘째, 셋째, 넷째 동생들이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그 유언이 조작됐다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재계의 형제의 난의 본격적인 시작이 됐던 거죠. 네. 그 유언장 소송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진가는 사실 4분 5열, 지리 멸렬 다 이제 갈라지게 됐던 것이죠. 최근에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제서야 상가에 처음 나타나서 네. 형제들이 다시 나타나는 모습인데 요즘도 이 한진가들은 형제들이 따로 별도로 모임도 하지 않을 정도고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이 매우 어려웠을 때 일각에서는 조정호 회장이 좀 지분 참여를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개의치 않는 완전히 남남으로 지금 돌아선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조정호 회장이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거래가 없는 상태고 일각의 정권 시장에서는 과거의 어떤 그 혈연 관계를 생각해서 개입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주식을 사모은 흔적도 전혀 없고 또 조정호 회장조차도 한진에 대해서는 일체 그 개입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메리츠 정권이라는 것은 이제 한때 이화여대가 대학이 보험사를 보유해서 화제를 끌었던 회사인데요. 네. 그것을 이제 한진가에서 그 인수를 해서 한진보험으로 한때는 대단하게 잘 나갔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중훈 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한진의 비행기, 하늘에는 비행기, 그리고 그 땅에는 한진 버스, 그리고 바다에는 한진해운. 그래서 물류를 총괄하겠다. 근데 물류를 하다 보면 사건 사고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의 보험은 한진보험이다. 그래서
사실 한 패키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진그룹과 그러니까 한진칼그룹과 메리츠그룹 사이에 교류도 없고 지분 관계는 서로 투자 배분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허은철 주시 녹십자 사장입니다. 빠르면 이달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상업용 생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이 셀트리온과 주시 녹십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박사님, 이 두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이 어디까지 진전이 됐나요? 그래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어저께 정준욱 우리 방재본 부본부장이 네. 한국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이달 내에 대량 생산될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할 때는 상업용 생산의 대량 생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특히 셀트리온하고 GC 녹십자 주가가 대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방역 당국에서 브리핑이 잘못됐다 해서 수정 보도서를 내놨어요. 네. 상업용 생산이란 말은 이 정준욱 씨가 잘못한 것이고 공업용 생산이다. 그러니까 상업용 생산은 일단 팔 수 있다. 팔게 되면 일반 대중들한테 접종을 시킬 수가 있다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고 공업용으로 한번 생산을 해서 그 과정의 과학적 하자 여부를 따지고 그래도 괜찮았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상업용으로 간다. 이래서 어저께 정권시장이 대해프닝이 생겼죠. 그래서 상업용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접종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엄중한 이때에 백신과 치료제가 이 코로나 이 파고를 극복해줄 유일한 방어막인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은 개발이 상당히 지금 한국 업체들의 개발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에서는 녹십자와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임상을 지금 끝내가는 단계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이긴 하죠. 네, 이 셀트리온과 녹십자가 비슷한 시기에 이 치료제를 좀 생산할 전망이라서 어느 쪽이 먼저 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녹십자의 경우에는 혈장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발 속도 면에서는 이 혈장 치료제가 좀 더 셀트리온보다 빠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 치료제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 렘데시비르는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부작용이 계속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물론 효과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렘데시비르를 빼고는 셀트리온과 녹십자가 세계적으로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입니다. 특히 네.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이미 코로나를 한번 감염됐던 사람한테서 그 피를 뽑아서 그것을 이제 투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코로나를 치료를 해 나가는 방식인데 네.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과학적 적응도라든지 안전도 이런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좀 지적이 받고 셀트론은 거기에 비해서 항체 치료제 안에다가 항체를 집어넣어서 막는 이런 방식인데 셀트리온은 현재 10월 달 녹십자는 셀트리온은 9월, 녹십자는 10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누가 먼저 나오냐 늦게 나오냐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 코로나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 남마처럼 얽혀 있는 이 코로나 전국을 뚫어주는 그 한 줄의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치료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간절합니다. 네, 그리고 이 녹십자 그룹은 작은아버지와 조카가 함께 경영을 하는 체제인데요. 이 앞으로의 경영 승계 구도가 어떻게 될지 좀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녹십자란 회사는 사실 우리나라의 백신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1969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허영섭 회장이 시작을 했어요. 모건 허영섭 회장이 시작했는데 도중에 착고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재산 분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허일섭 씨가 지금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또 경영은 그 허일섭 씨의 조카 그러니까 오나 창업주였던 허영섭 씨의 아들인 허은철 씨가 지금 대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은 삼촌이 많이 가지고 있고 숙부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경영은
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러니까 허은철 대표의 지분은 굉장히 적어서 과연 경영권 승계가 될 것인가. 그리고 허일섭 씨의 그 자녀들도 지금 경영을 관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경영권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면은 지배 구조가 좀 불안한 회사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도 지금 허은철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를 잘 개발해서 본인의 경영자로서의 능력,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그런 어떤 자질을 10분 발휘해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